이란의 한국 국적 유조선 납포 사태가 쉽사리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억류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조기 석방을 협상할 대표단을 긴급하게 출국시켰습니다. 고경석 외교부 아프리카 중동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이란 테헤란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보단장의 출국 전 공항에는 취재진이 인사이례를 이루었습니다. 현지에서의 활동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부 카운터파트도 만나고 한국 선박 억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양한 경로로 만날 것이다. 이번 출국은 10일에 예정된 최정공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 준비 작업과는 별개입니다. 서로 업무가 다릅니다. 사실 이란 측은 한국의 방문을 대놓고 거부했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관련해 대변인 성명을 공개했었죠. 이번 이슈는 철저히 기술적인 것이다. 한국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양국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공개적으로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죠. 이후 외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한국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고 거절한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란은 해양 오염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으며 향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이란의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박 납포의 이유가 해양 오염 때문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란은 이미 전날 속내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 동결된 원유 대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죠. 그러면서 한국이 오히려 인질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란이 강경한 태도로 나왔지만 외교부의 파견은 순조롭게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강한 척을 하네요. 최 차관의 방문은 이미 논의 중이었던 것이고 미래에 이루어지겠지만 이번 사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양국이 아직 어떠한 형태의 방문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사실 외교적 방문의 필요는 없다. 이란 당국이 강한 어조로 법과 원칙에 의한 처리를 천명하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교부와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대표단은 이란 외교부 등과 교섭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선원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란 측이 주장하는 환경규제 위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선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따지면 이란에게는 크게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한국 케미오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외교부 인력이 확인하면 선박 억류의 이유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란 정부의 공개 입장대로 단순히 기술적인 사안인지 동결자금 문제에 대한 불만 등 다른 동기가 작용했는지 말입니다. 한편 이란이 한국 국적의 선박을 납포한 지 하루 만에 미국 정부가 이란에 대한 더욱 강력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철강업체 등 17곳의 기업과 이란 국적자 1명에 대해 추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막바지까지 이란에 강공을 퍼붓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중국에 위치하고 있는 KFCC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이란 업체의 철강 생산을 위한 핵심 장비인 흑연 전극 300톤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재무부 장관은 관련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테러리스트를 후원하고 억압적인 체계를 지원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추구하는 이란 정권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무부도 동참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란 자회사 한 곳과 회사의 최고 경영자 1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역시 재무부와 동일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에 대해 공격적인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다. 제재를 회피하거나 이란 정권의 자금을 지원하거나 테러를 수행하게 하는 누구든지 제재의 대상이 된다. 한국을 건드렸더니 오히려 미국에게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 그림이네요. 미국의 강공에 이란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 수비대 쿠스두군 사령관의 암살에 관여한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방부 당국자 4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인터폴에 요청했습니다. 인터폴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죠. 또한 이란 국방부는 대규모 무인 정찰기 훈련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살 드론 비행 훈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이 무인 정찰기 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줄을 이룹니다. 그런데 왜 드론일까요? 네,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지난해 1월 3일 미군의 무인 암살기에 의해 폭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는 왜 이렇게 틀어졌을까요? 명목적인 이유는 이란이 핵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에 우라늄 농축도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통보하며 포르도 핵시설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농축도를 3.67%로 제한한 2015년 이란 핵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죠. 우라늄 농축은 20%를 넘어가면 무기화하는 데까지 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이란 국영원자력기구 대변인은 지난 5일 다시 이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란은 우라늄을 40에서 60%까지 농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상당히 도발적인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한국의 선박까지 납치한 것입니다. 이란이 긴장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리면서 오는 20일 출범하게 되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도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당장 발등에 불이 된 것이죠.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한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바이든 인수위는 이란 핵 합의에 관여한 핵심 인사를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차기 외교 라인에 전진 배치된 인물들을 보면 이란 문제가 바이든 정부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백신 공동 구매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이란 측의 백신 구매를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한국시중은행에 쌓여있는 7조 원가량의 석유대금 원화 계좌를 코백스 퍼실리티에 송금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 재무부의 특별 허가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란 쪽에서 한국을 경유한 코백스 퍼실리티의 참여를 망설이고 있죠. 원화를 코백스 측에 송금하려면 결국 달러 환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금융 시스템을 이용했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면 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겠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의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좋게 평가하고 관심을 가지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해외 문화홍보원에서 2019년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16개국의 각 국가별 10대 이상 500명씩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아랍에미레이트, 미국, 멕시코, 브라질,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남아공 이렇게 총 16개국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평가 순위입니다. 15위는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바로 그 국가 맞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긍정 이미지 18.8%로 일본 국민의 20%도 안 되는 일본 국민만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18년보다 더욱 악화된 수치인 것이죠. 원래 좋지 않았던 그들의 인식이 작년에 있었던 양국 간의 경제 문제와 최근 한국의 국제적 지위 상승 등이 그들에게 불안감을 넘어 불쾌감으로 작용한 듯 보입니다. 14위는 긍정평가 61.6%의 중국입니다. 이렇게 보니 15위인 일본과의 수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14위를 보면서 15위의 나라는 역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중국 정부가 한류를 강제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인접 국가들은 서로 경쟁이 치열해서 가까운 친구가 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3위는 긍정평가 67.6%의 독일입니다. 파독 광부와 파독 간호사, 차범근, 손흥민으로 이어지는 2년의 나라가 겨우 13위밖에 안 되네요. 실망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2대 0으로 졌던 것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전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에서 당한 것이 떠오르네요. 다음으로 12위는 긍정평가 69%의 영국입니다. 맨유의 전설 박지성, 토트넘에서 지금도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손흥민이 있는데 다소 의외이긴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맨유와 토트넘 이외의 구단에서는 위 두 사람을 아주 싫어할 것도 같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구단의 승리보다 더 많은 패배를 안겨주었을 테니까요. 다음으로 11위는 긍정평가 69.2%의 미국입니다. 1위가 미국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11위라니 아주 의외였습니다. 일본이 로비 활동을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대체 왜 갑자기 머리가 아파집니다. 왜 이렇게 낮은지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다음으로 10위는 긍정평가 72.2%의 호주입니다. 호주는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 혈맹국 중에 하나죠. 그러나 딱히 관계된 인물이나 사건이 떠오르질 않는 걸 보면 이 정도 순위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 자리 랭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9위는 긍정평가 79.8%의 프랑스입니다. 서양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하위권에 들어가는군요. 그나마 프랑스는 80% 가까이 나오는데 설마 이것도 축구와 관련이 있나 싶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남자 국가대표팀은 프랑스에게 한 번도 이기지 못했네요. 1무 2패였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 유럽 국가와 잘 지내려면 축구에서 이기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렇지만 긍정 퍼센트가 조금 깎여도 우리나라가 이기는 게 훨씬 좋겠죠. 다음으로 8위는 긍정평가 80.4%의 남아공입니다. 여기서부턴 80%를 넘어갑니다. 남아공은 6.25 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혈맹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남아공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었을 때 남아공의 참전 용사에게 마스크를 지원했었죠. 그런 모습을 보고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도 우리나라의 모습에 반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7위는 긍정평가 86.6%의 멕시코입니다. 멕시코는 지금 K-팝, K-뷰티가 엄청난 흥행을 하고 있죠. 또한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가 독일을 이겨줘서 16강에 진출하게 해준 멕시코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국기를 들고 뛰어다니고 환호하는 모습이 생각나게 해주네요. 다음으로 6위는 긍정평가 87.4%의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최근 국내 수출 원전 1호인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처음 송전에 성공하였었죠. 주요 산유국으로 부를 축적한 아랍에미레이트는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중동 지역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하며 IT 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막강한 자본력과 우리나라의 기술이 결합되면 커다란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음으로 5위는 긍정평가 88.4%의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8,2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섬나라이자 세계 4위의 인구 규모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수도인 자카르타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몰하는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되었었죠.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수도 이전 계획을 세웠고 한국 정부는 재빨리 인도네시아와 수도 이전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었죠. 수도 이전 계획이 잘 실행된다면 우리나라에게 큰 대박을 줄 수 있겠죠. 다음으로 4위는 긍정평가 91.4%의 태국입니다. 한국인들에게도 방콕, 파타야, 푸켓 등 관광지로서 많이들 방문하는 국가입니다. 또한 태국 출신 한국 활동 가수 리사와 리쿤 등이 있으며 한국인들보다 한국을 더 좋아하는 태국은 한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러나 태국 사람들 대부분은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를 타고 다이킨 에어컨을 틀고 여름을 나고 있죠. 유명한 축구대회인 스즈키컵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일본이 이미 선점한 나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류로 물꼬를 틀었고 한식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활발한 교류를 이어간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태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태국의 도로에서 현대 기아차가 도요타를 압도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탑3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는 긍정평가 91.6%의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서도 한국산 제품, 식품, K-팝 등의 인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견고함과 모던함을 겸비하면서 코로나 전국에서도 매출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국민들은 K-팝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도 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 K-푸드의 소비도 한층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 뿌듯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2위는 긍정평가 91.8%의 인도입니다. 인도는 넥스트 차이나 유럽 국가로 새로운 대항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큰 나라죠. 최근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선택되었고 삼성은 베트남에게 집중된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인도로 일부 옮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현재 인도는 중국과의 큰 갈등으로 탈중국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놓치지 않고 공략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긍정평가 94.8%의 러시아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죠. 15위인 일본의 18.8%와 약 75% 이상 차이가 납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고 일본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생산시설 확대를 통해 현재 2, 3위에 머물고 있는 점유율을 1위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유력 시장 조사 업체인 온라인 마켓 인텔리전스가 최근 발표한 2019 최고의 20대 브랜드 명단에서 삼성은 1위로 아디다스와 나이키를 제쳤습니다. 그리고 LG도 9위에 올라 한국 가전제품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밀키스는 현재까지 무려 4억 캔이 넘게 팔렸고 레스비는 캔커피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한국 화장품 수입은 2014년 1,551만 달러에서 2019년 1억 3,731만 달러로 5년 만에 9배 가까이 성장했고 프랑스에 이은 2위의 수입국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각 대륙을 대표하는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순위를 알아보았습니다. 한 국가를 제외하곤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좋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우수 방역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내년에 발표할 국가 이미지 순위가 궁금해집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애국은 따로 없습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주시는 것이 애국입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한없이 끊없이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